민병덕 국회의원 주최 법무법인 YK 주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토론회로 1부 개회 및 발제, 2부 토론회 시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하 의식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민병덕 의원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병덕입니다. 제가 지역은 경기도 안양인데요. 정무위원회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가상자산이 현실이고 그 가상자산 시장이 우리 제도에 대한 것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해 나가고 있고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투자자 보호 이 두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그렇고 재작년 국감에서도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고 그런데 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면 이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이뤄내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와주셔서 그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찾고 그리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도 발전하고 투자자도 행복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 좌장, 발제자, 토론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토론회를 진행하시는 좌장에는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황석진 교수님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AML 전공 책임교수로 계시며 금융범죄, 가상자산, 경제범죄, 사기범죄, 자금세탁 방지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이어서 토론회 주제 발표에는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를 역임하였으며 불공정 거래 및 시장 감시 관련 전문가입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안병남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 팀장님께서는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디지털자산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유성 교수님께서는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전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정두 전문위원님께서는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어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께서는 현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이윤아 입법조사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윤아 조사관님께서는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에는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제를 맡게 된 법무법인 YK 변호사 최진홍입니다. 먼저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민병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토론회 응해 참석해 주신 황석진 교수님, 안병남 금융감독원 팀장님, 김유성 교수님, 이정두 위원님, 이정민 위원님, 이윤아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로 업무를 수행해온 분야는 시세조정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입니다. 그런데 근본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법의 일부 측면이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점이 있어 생각을 몇 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생각이나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 논의 배경입니다. 가상자산보호법 및 그 부속 법령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실질적 규율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 예정인 법령들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율보다는 보다 구체화된 법률이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 이해상충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 상태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같은 점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에서도 부대 의견의 형태로 이미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추가 입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단계 입법 이전이라도 자율규제, 행정가이드 마련 등을 통해 시장 규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나온 부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제가 특히 주목했던 쟁점들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 가상자산 평가업 및 자문업, 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 통합 전산 시스템, 그리고 공시업 엄격한 내부 통제 의무 부과, 가상자산 신규 취급과 관련된 내부 통제 절차 마련 등입니다.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생각해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관련, 이해상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체계 개선, 정보 비대칭 해소 필요 등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맞춘 내용이고 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시장의 안정화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관련 문제점으로는 법 제2조 2호가 구분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유형이 가상자산 사업의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이동에 대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특정 금융거래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동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코인 리딩방, 비스탁형 지갑 사업자 등 서비스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제공돼 있는 사업자들인 바 이에 대한 규율 공백으로 인하여 피해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코인 리딩방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사 투자 자문업에 대응되는 사업 유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 피해자의 모집 통로 또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자의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상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2년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자 신고 건수는 199건으로 21년 대비 67.2% 급증하였다는 통계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 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 직접 거래 방식으로 위장한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의 개인 키를 탈취하여 가상자산을 횡령하는 등 범죄도 발생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행위 규제 등도 받지 않는 바, 이를 규율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코인 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 규제 신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후의 권고가 있는 만큼 우선 동 규정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규율 대상 범위에 넣는다면 새로 기본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속도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렇게 마련된 진입 규제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규정된 조치권에 근거해 행위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면 급한 규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후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분류 유형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행위를 구분하고 행위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 개정을 통해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 강제한 다음 협회의 모범 기준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보다 조속히 효율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해상충 관련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회사, 중개기관, 보관기관, 감시기관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바 해당 기능은 업무의 성격상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 및 종료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의 거래도 중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은 거래 증가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거래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거래소에 있어서는 수익 증가 원인인 바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 요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적출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 특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는 독과점 시장의 경우 독과점 사업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게 되는 바 각 기능의 미분리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은
이해 상충으로 인해 상장 심사와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 감시도 조직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해외 각국 국제기구도 조직 분리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정책 권고 사항을 통해 이해상충의 요소가 있는 경우 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조직 업무 등을 분리하도록 하였으며, 일본은 거래 심사 지원 업무를 자율규제기구인 일본 가상자산거래소 협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거래 가능한 자산을 정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지원 또는 종료 심사 기능을 독립적인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 내부의 외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축하는 방안과 자율규제기구에 거래 지원 심사 권한을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축하는 방안의 경우 인사 및 예산 지원 등의 점에서 독립성의 실질적인 보장이 미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고, 자율규제기구에 심사 권한을 위탁하는 방안은 거래소의 경영권 침범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거래소와 독립된 조직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독립성 확보의 정도와 관련해 거래소 내에 인사 예산 등이 완전히 독립된 조직을 신설, 해당 조직의 시장 감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 시장 감시 기능을 제공하는 제3자에게 시장 감시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자율규제 기구에게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향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한다면 전국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같이 이를 담당할 법률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관을 신설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우선은 개별 거래소로 하여금 자율규제기구의 시장 감시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개선 관련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공정 거래 대응 능력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불공정 거래 감시 한계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복수 거래소로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 행위를 적출하기 어려운데, 이는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에서 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동성이 적은 A 거래소에서 갑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가격을 상승시킨 후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B 또는 C 거래소에서 갑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의 거래소 간 연계 시세 조정의 경우 현재 법률에 따른 감시 체계로는 이상거래로 적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행 개별 감시 체계에서는 시장 감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의 경우 거래 정보가 한국 거래소에 집중되어 있는 바, 거래 감시의 객관성과 함께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등과 효율적인 공조 체계가 구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수십여 개에 달하는 개별 사업자의 각별 거래 정보로 인해 각 거래소가 검찰, 금융당국과 효율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감시 역량 차이로 인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의한 불공정 거래 감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거래소가 시장 감시 체계 구축 운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래소 간 자본 및 인력 등의 규모 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 거래 감시에 투입 가능한 자원도 차이가 클 것이 명백한 바, 거래소 간 감시 역량 차이로 통일된 불공정 거래 감시 결과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거래소에서는 가능한데 어느 거래소에서는 이상거래에 해당한다, 혹은 어느 거래소에서는
시장 감시가 느슨하여 그곳을 통해 시장 조작을 시도한다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시장 감시 혜택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바 이것이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래소들이 과태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이상 거래로 적출된 사안 모두를 감독 당국에 통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세 조정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 시 시장 감시 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피해자들의 거래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음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 방향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상충으로 인한 감시 소홀을 예방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 거래 적출이 가능해지며 금융 당국 등과의 공조 효율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진다면 감시 공백도 얻을 수 있고 또한 시장 감시 효율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장 유동성 공급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시세 왜곡 위험이 자본시장에 비하여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동일 상품을 복수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체제로 시세 정보가 통합되어 제공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래소에 따라 유동성 차이에 따른 시세 왜곡에 쉽게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시세 왜곡 위험은 통상 시장 조성 행위를 통해 해소하는 것인데 자본시장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 조성자 제도를 두고 불공정 거래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에는 시장 조성 행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장 조성 행위를 하는 것이 시세를 조정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시장 조성자 제도를 도입하여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지원 및 시장 감시 기능과 시장 조성 기능을 하나의 사업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각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 지원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 공정한 시장 감시 기능을 확보한 후 시장 감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 조성자 제도가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시행령 등을 통해 악용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장 조성자 제도 도입 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조성자의 자격 요건 및 행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시장 조성자의 해지 거래 등을 허용하여 시장 조성자의 수익 구조 현실화 및 거래 구조 투명화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조의 복잡성, 한계성 등 가상자산의 내재적 한계로 인한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의 타금융권으로의 전이 문제도 시장 조성자 제도 도입 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테라, 루나, 코인런 사태 당시 제기된 K뱅크의 안정성 우려, 특정 사업자 예치금 편중 등으로 인한 은행 건전성 위협 등은 이미 업비트 의존도 높고 BIS 비율 낮고 안정성 우려 커지는 K뱅크, 조선비즈의 2022년 5월 23일자 보도와 K뱅크 고객 예치금 3조 원에 업비트 손해배상 준비금은 고작 200억 원, 매일경제 2023년 10월 10일자 보도 등을 통해 문제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리스크가 타 금융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예치금 비율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보 비대칭 해소 필요입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는 이해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해도에 따른 정보 비대칭 정도가 커 균일한 투자 정보 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백서는 이용자가 해당 가상자산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어 번역자에 따른 영어 및 문장 구조 차이 등이 발생하여 균일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의 설명 자료에 사용되는 용어도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용어로 되어 있어 투자자가 실질적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로 되어 있어도 대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분배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가상자산의 자체적인 부가가치 생산 가능성보다는 매매 차익에 투자자 대부분이 주목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 상품 설명, 용어 및 작성 원칙에 대해서도 쉬운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라는 대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은 금융투자 상품 유형에 따른 제공 및 설명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율하고 있으며 국제증권감독자 협의회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 공개 의무 등과 관련하여 비기술적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 및 업계 합동으로 가상자산 표준 용어 사전을 만들고 정보 관련 자료 작성 원칙 등을 수립함으로써 법 제정 전이라도 가상자산 설명서 자료 등에 사용되는 전문적, 기술적 용어들을 비기술적 용어로 표준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는 원칙을 수립 시행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일정 범위의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공동으로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는 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공해야 할 자료 등이 대강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은 말입니다. 현재 공포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 구축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많은 쟁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언급한 쟁점들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2단계 입법 전이라도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쟁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래 지원 등 가상자산 사업 기능 분리, 통합 시장 감시 체계 구축, 법정협회 설립 등은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 강화, 피해 발생 방지 위해서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개정 및 행정 지도 등을 통해 앞서 본 제도들이 빠르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가상자산 사업 신고 관련 대주주 정의, 경제범죄 전력 등 신고 불수리 요건 등을 추가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재신고 시에 적용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홍 변호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잠시 장례 정리 후 이어서 2부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례를 정리하는 동안 오늘 좌장 발제자 토론자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에는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님, 발제는 조금 전 발표하신 법무법인 YK 최진홍 변호사님, 토론자에는 금융감독원 안병남 팀장님,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님, 금융연구원 이정두 전문위원님,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연구위원님, 금융감독원 금융공정거래팀 실수가 있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유나 입법조사관님, 토론자 좌석을 설치한 후에 그 토론자와 좌장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실 좌장, 발제자, 토론자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좌장, 발제자,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그 명함 교환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서 2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진행해 주실 좌장, 발제자, 토론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부) 토론회는 좌장이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또 연초부터 또 이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의 이제 과제라는 주제로 그 좌장을 맡게 된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의 황석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임명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YK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며칠이 지나긴 했지만 한 해가 훅 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작년 6월 30일 날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이제 7월 19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시행 전에 해야 될 일과 시행 후에 이제 과제란 주제를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또 이 금융감독원의 안명남 팀장님께서 그 시행령을 이제 거의 만드시는데 주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행령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옆에 계신 어디 토론자분들도 그 토론문을 조금 사전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 특히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좀 많이 뜻깊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분 정도 이렇게 발표가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을 잘 준수를 좀 해주시고요. 먼저 우리 안명남 팀장님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들으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리시나요? 마이크 스위치가 안 보여서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의 안병남 팀장입니다. 새해 첫 세미나 가상자산 세미나인데 참석하게 돼서 큰 영광이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많이 이미 이제 발제를 해주셨고 또 토론 과정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작년 7월경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해주셨고요. 이후에 저희 금융위 금감원 이제 감독기관들은 업계 또 그 교수님, 변호사 등을 포함한 그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그 하위 법령에 대한 내용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월 11일 날 그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 대해서 이미 입법 예고가 나갔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가상자산 사업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저희 그 최진홍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던 내용 중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있는 부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첫 그 서두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은 짐작하시는 것처럼 2단계 법안에서 다루어져야 될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주요 그 의제별로 다 발제를 사실 된 상태라고 보고요. 감독원 FIU 그다음에 금융위에서 각각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 자체적으로 검토나 외주 용역 혹은 업계와의 그 TF 등을 통해서 하나씩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던 내용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부대 조건 중에서 저희가 발행량, 유통량 관련된 기준을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업계의 자율 규제 지원에 자율 규제를 마련하는 데 지원할 것을 이제 국회에서 요구하셨고,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상장 혹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반년에 걸쳐서 좀 그 거래소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고, 거의 대부분 내용은 이제 많이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아마 연초 조만간 이제 대외적으로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가상자산업의 특성상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딱 부딪히는 배리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감독원 혹은 금융위 같은 감독 당국에서 직접 이제 그 여러 가지 실무 가이드라인, 모분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면 아마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외부에 계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관계자분들이나 이용자분들께서도 금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바로 만들어질 거라고 아마 기대를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감독 기관에 있는 그 레귤레이터로서 드리기에는 적합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약간 붙여서 말씀드리면, 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신생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유형의 업에 대해서 그 이 규제 체계 자체도 전 세계에서 사실은 모두가 새로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융회사와 이것을 과연 그 동일한 규제 체계로 똑같이 갈 수 있는가? 물론 이제 ISO 레코멘데이션을 보면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죄송합니다.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큰 원칙, 대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어떤 규율 체계를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구분되지 않는 특성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복수 거래소, 복수 시장이 존재한다는 특성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그 발제하신 분들이나 토론자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의 대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복수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 기준이 다른다든지, 거래 지원을 하는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든지, 상장 폐지, 거래 지원 종료를 하는 기준이 다르다든지,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을 다 별도로 갖고 가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을 저희가 KLX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련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요. 시장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감독을 현재 지금 감독 기준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아직은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아까 토론 그 발제문에 나왔던 것처럼 아이스코에서는 2022년부터 CDA와 디파에 관한 TF 두 가지 TF를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약 15개국 이상의 감독기관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그 레코멘데이션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거기 참여를 해왔었고요. 작년 연말까지 디파이 레코멘데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하이레벨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국제 기준은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에 기반해서 각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 여건, 국내에서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1단계 법안은 아시는 것처럼 꼭 필요한 내용들만 지금 일단 우선 들어가서 필요 불급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레코멘데이션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 규제 공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와 또 여러 가지 저희 그 고시 등과 같은 하위 규정 등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해야 될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견 주셨던 5가지들, 사업자 범위 관련된 MN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해상충 관련된 내용 등등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아마 저희도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뭐 특근법에 있는 사업자 유형을 저희가 그대로 가까웠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자 범위를 유형을 늘리기는 현재로서는 법의 개정 없이는 사실 좀 힘든 게 사실이고요. 나머지 이제 시장 MN과 관련된 부분, 이해상충,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 체계 관련된 부분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그 중에서도 거래소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것들 역시 사실은 지금 이제 현재 법 체계에서 1단계에서는 감독 당국이 하위 법령 개정이라든지 혹은 모범 기준으로는 커버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 체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 거래 감시와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상 거래 탐지를 하고 그 내용이 필요하면 감독 당국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 특히 이제 자본시장에서 그런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개별 사업자의 자율 감시, 자율 규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이 내용은 작년 한 해 동안도 굉장히 업계와 연구자와 그리고 저희 감독기관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자본시장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그 자율 규제가 마련되어야 되고 자율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시장 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를 주신 SRO 시장 자율감시기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반영이 되는 것들은 공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감독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그 현재 금융거래 정보는 물론 아닙니다만 금융거래 정보와 비교할 만한 거래 정보 현재로서 법적으로도 이제 그 개인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위반되는 내용들이 같이 걸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향후 2단계 법안에서 논의되려면 혹은 1.5단계라고 칭한다면 1단계 법안의 개정 시에 논의되기 위해서는 실명법이나 개인정보보호의 그 개정도 같이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 해소 관련해서는 제가 그 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시장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거래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그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업자 간 역량 차이 혹은 자본력의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80, 90% 이상, 뭐 제가 90% 이상이라고 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이상의 시장 그 집중력이 한 곳으로 한두 개 사업장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곳에서 각 거래소가 사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심사 정보라든지 거래 유지 정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격차가 없이는 이용자에게 거래소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도 역시 그 퀄리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제 토론에서 나오는 얘기 혹은 뭐 질문의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주신 의견들은 저도 좀 꼭 참고해서 향후에 저희가 관련된 다른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그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그 안병남 팀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주로 이제 글로벌 종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고 특히 이제 발제 때 나온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결론은 이제 그 1단계 법안에서 다 포섭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 개정이라든가 2단계 법안에서 이런 내용을 좀 포섭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그 사업자 간의 이제 불균형 문제 그리고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종합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통해서 그 2단계 법안이라든가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김유성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유성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상법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교수로 오기 전에는 이제 주로 법원에서 이제 법관으로 재직을 하다가 이제 그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이번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일단 초대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민변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토론문은 이제 작성해서 올려드린 바와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이제 앞으로 앞으로 2단계 입법 관련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될 공시 의무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 다음으로 이제 코인 리딩방 관련된 어떤 규제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도박죄의 어떤 경계선 설정, 이 세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사는 불법행위 법제 있고요, 형사는 사기죄와 도박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는 변론으로 아주 기본적인 법제는 지금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이제 불공정 거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추가적인 공시 의무라든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입법적인 조치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일단 공시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 이제 주어진 의무가 미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의 구축 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퍼블릭 섹터에서 지금 우리 증발공 나와 있는 것처럼 금감원에서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을 운영하듯이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퍼블릭 섹터가 담당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가상자산 공시업자를 규율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공시 부분을 이제 담당한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퍼블릭 섹터에서 담당을 하든 프라이빗 섹터에서 담당을 하든 이제 우리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시와 관련된 규율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행 영안에 나와 있는 것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서 이제 공개됐을 때의 기준과 관련돼서는 이제 시행 영안에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것은 공시 의무, 그리고 그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공시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 유력한 이제 뭐 가상자산들이 대부분 뭐 발행자가 뭐 불명이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발행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시가 뭐 코인마켓캡 뭐 이런 데 들어가더라도 대부분 외국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좋은 얘기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클레이머 걸려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코인마켓캡이나 아니면 뭐 코인게코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참고해서 작성된 것이고 내용의 진실성은 보증하지 않습니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 해당 가상자산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라는 형태의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평이하게 이제 공시하도록 의무를 이제 부담시켜야 될 필요성이 좀 이제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부분 보시면 이제 리딩방 관련된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다라고 하면 금소법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금융상품 범위에 가상자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설명 의무 있고요, 적합성 원칙 있고요, 적정성 원칙 있고요, 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에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가상자산의 투자 자문업자가 이제 해야 되는 투자 대상 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자본시장법상 투자 자문업 규제를 다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가장 우리가 넘지 못하는 가장 높은 산이 뭐냐면, 가상자산이 과연 금융상품인가, 가상자산이 금융의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인 것을 전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법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지금 우리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그 모습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상자산은 금융업과는 다른 어떤 별개이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과는 좀 배치되는 모습이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표자의 고견을 이제 청하고자 하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도박죄하고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만 여기 대법원에서 뭐 가상 선물 투자 사이트를 뭐 사설 사이트를 운영하면 다 도박장 개설이고요. 거기서 뭐 하면 다 도박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경계선을 해놨어요. 이제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뭐 주식을 사시든 선물 거래를 하시든 그거는 이제 합법이겠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도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에 또 2단계 입법을 하면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결국 도박죄하고의 어떤 경계선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입법 체제 아래에서는 결국은 가상자산 선물 거래는 도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일단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제 발표자의 좀 고견을 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3가지 주셨는데요. 아마 질문 주신 건 오늘 토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토론자가 하신 질문은 이제 발제자가 별도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상자산 이 공시업자의 출연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하고 코인 리딩방에 대한 단속 기준 그리고 뭐 그 도박죄의 적용 여부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15번의 그 이런 학술 세미나 와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장도 보고 막 그랬는데 오늘 도박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신선하지 않나. 역시 그 예, 판사님 출신이라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자체가 기존에 이제 실물 자산 그다음에 예금 자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디지털 자산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에 대한 개념이 우리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객체인 그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점인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그 2017년도 이때는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논란 아예 없어졌죠.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다시 와서 이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이 가상자산 자체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상품으로 본다고 그러면 심플합니다. 그냥 자본시장법 적용해가지고 가상자산 기본법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아무래도 이제 금융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법률로 규율해서 가는 걸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 김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 토론이 끝나고 발제자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그 이정도 선임연구원님, 네,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정도입니다.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정리해 주신 최진홍 변호사님하고 또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신 민영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에는 가상자산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고요. 또 국제적으로 봐도 이제 세계 최초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인 EU의 미카가 올 연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오스코나 BIS, 또 FSB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는 그 규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환경 변화가 오랫동안 계속된 그 크립토 윈터를 이제 막 지나온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가장 큰 의미는 첫 삽을 떴다는 데 있고 법률이 시행이 된다고 해도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향후 2단계 입법을 전제로 해서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가교 역할로 제한된다는 점과 그리고 또 곧이어서 그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후속 입법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정비가 지연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이런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금융감독원 안병담 팀장님도 그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로 그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이 어떤 자산성이 있는지 그리고 법적 성격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요. 다음으로 가상자산의 투기성으로 인해서 과연 이용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셋째로 그럼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 관련 기술산업 육성관에는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요. 그리고 또 그 가상성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규제 관할 그리고 또 이제 집행력 확보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한계들로 인해서 그동안 그 방안의 코끼리처럼 이렇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섣불리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시장은 물론이고 규제적 측면에서도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가상자산법 시행 및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또 보호가 가능한 그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오스코의 권고안 그리고 EU의 미카, 영국, 일본, 홍콩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전제로 해서 그 다양한 자본시장법 규제를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능과 별개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이 과연 자본시장법상의 증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유성 교수님도 이와 유사한 그런 고민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투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투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박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들의 배경으로 해서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그 투자자라는 표현 대신에 이용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또 이는 해외 주요국이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 인베스터 프로텍션 즉 투자자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 투자 상품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도 그 도박죄의 적용 배제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금융 투자 상품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부합동 TF는 ICO 전면 금지 그리고 금융회사의 참여 금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고 또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전면 금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둘째로 가상자산 규제의 한계를 시장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또 규제의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자동차 안전벨트가 오히려 부주의한 운전을 유발해서 인명 피해를 키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용자 보호법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오인을 불러와서 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례로 오늘 발표 자료에서 정보 불균형 해소와 공시 시스템을 강조했는데요. 공시의 그 실효성은 투자 판단에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에 검증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 집행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그런 체계입니다. 증권시장의 공시 체계는 기본적으로 상장 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통제 가능성을 전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발행재단에 대한 통제력이 아예 없거나 약하고 또 공시 의무를 부과할 근거도 부재한 상태임에 따라서 그 공시라는 표현 자체가 주식시장의 공시처럼 공신력을 가진 것으로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는 이 불공정 거래 규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의 투명성이나 객관성, 신뢰의 확보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목표인 것은 분명한데 역시 한계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그 불공정 거래 감시는 사실 특정 기관의 의무나 권한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 모두의 책무입니다. 그 발표 자료에서는 그 거래소의 이해상충 차단을 위해서
시장 감시 업무를 거래소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감시는 그 시장 참가자 모두의 중요한 책무이며 그래서 자본시장에서도 증권회사, 거래소, 감독기관 모두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하고 또 책임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차원에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화된 시장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의 역할이나 책임이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그 거래 대상의 위험성에 비례한 이용자 보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증권의 발행 자격을 제한한다거나 공시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거나 불공정 거래를 또 규제하고 증권회사 등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그리고 또 거래 가능한 투자자의 자격 제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 다양한 행위 규제가 함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본시장에 비유해서 본다면 가상자산은 고난도 상품보다도 훨씬 더 고위험 상품으로서 거래 적격도 전문 투자자 이상으로 제한되어야지만 마땅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진정한 보호법이 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방지 외에도 거래 대상인 가상자산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용자 보호 수단이 갖추어져야만 할 것이고 이는 향후 추진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그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자분께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 제고가 어떤 의미인지와 그리고 이제 관련한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그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적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한 연구 조사는 많았지만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은 사실 일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 외에는 잘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보고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가상자산 유형별 또 이제 차등화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상자산 규제의 한계를 그 시장의 이제 참가자들과 이제 그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 규제의 어떤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그 어떤 그 불공정 거래 감시의 어떤 특정 기관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떤 이 모두의 책무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래 대상의 위험성에 이제 비례한 그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발제자분에게 어떤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또 그 발제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외에 오늘 이정도 선임 연구원께서 그 전문 투자자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셨는데요. 원래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나와 있는 전문 투자자라는 것은 어떤 법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섭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그 법인에 대한 투자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죠. 어떤 그림자 규제로 지금 이 법인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문 투자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조속히 좀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질문 주신 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묶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인 것 같아요. 자율 공시하고 의무 공시, 자율 공시에서 의무 공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 공시 의무가 그 마크를 단어를 바꾸면 이제 의무 공시가 되니까 훨씬 더 이 강력하게 규율할 수 있는 이런 공시 체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아주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이정민 연구위원님, 네, 멀리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시행령이랑 감독규정 제정을 앞두고 지금 입법 예고 기간 안에 이런 소중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민병덕 의원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계속 앞에서 보니까 의원님처럼 열심히 이렇게 경청하고 계신 토론회를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더
이제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한 토론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관련해서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상세히 분석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지적하신 쟁점들 중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문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 현황에 관련돼서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 토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시겠지만 1단계, 2단계 입법으로 가는 데까지 이제 발행과 그 업권 규제 사항을 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일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개정해서 그 시장의 그 규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에는 다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사업자 범위 관련해서 이제 최 변호사님께서 언급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제 또는 신고제가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신 사항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자율규제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제 또는 신고제 도입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시다시피 특검법상의 정의 규정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발제해 주신 대로 매매 및 보관 관련 업만 가능하고 자문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말씀 주신 대로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지만 코인 리딩방은 처벌할 규제가 없다는 점이 지금 이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따르면 제10조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이제 규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 사고가 터진 이후에 사후적 규제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전적 규제 방안이 없다는 게, 그래서 자문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등 관련해서도 이제 별도의 자문업과 다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이 불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 이번에 시행령과 그 관련된 그 내용 보도자료를 보니 특검법상의 신고제도가 있기 때문에 진입규제 역할을 한다. 이용자 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특검법상의 신고제도만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매매, 교환, 이런 보관업 외에는 이제 자문업이나 예치운용업이나 모두 다 이 규제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등록 또는 신고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 업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 금융당국에서 모두 다 관리를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제 관리를 위해서라도 등록제나 신고제를 통하면 이 관련 업들을 좀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단계 입법 전에 이 전체적인 시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이런 획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번째 이제 가상자산 자율규제기구 마련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제 최 변호사님께서도 발표하면서 많이 강조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시장은 이제 개별 단독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복수거래소로 인해서 거래소별 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에 공백이 이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제 시세 조정에 관련해서도 언급하셨고, 그 거래소별 규모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큰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감시 역량을 명확하게 구축할 수 있지만 작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만한 역량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법정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공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백서 외에는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백서 이후에 초기 발행량이나 분배율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때에도 이런 이력을 공시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이제 공시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현재도 지금 금융위랑 금융감독원이랑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닥사나 이런 유관 기관들과 함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 지침이나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 금융이나 금감원 이제 인력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JVCEA라고 해서 암호자산 거래업 협회라고 지금 이제 자금결제법상의 이제 법정 기구로 협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원을 구분해서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회원을 구분하고, 1종은 뭐 가상자산 거래소 업자들, 2종, 3종은 그 외에 이제 업자들을 구분을 해서 연회비를 그 업자 회원 그 등급에 따라서 연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 기구를 통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는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황이고,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회원사들을 감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상자산 거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상자산 거래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전반의 문제, 경제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언급하신 내용 중에 K뱅크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 업비트의 그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 비중이 K뱅크의 18%그 전체 그 자본의 18%에 해당하고, 업비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60% 이상 했다는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게 과연 물론 업비트가 망할 확률이 적긴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으로 인해서 바로 연결돼서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던가 실제 금융기관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그 FTX 파산도 마찬가지로 실버게이트 파산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별도로 금융시장과 분리해서 봐야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번 그 입법 단계까지 이제 시장 전반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업자들 간의 공통된 기준이랑 뭐 시장 획정을 위한 분석이 이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법정 기구 마련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발제 내용이랑 토론자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입법 전까지 이제 시장 구축을 위한 이제 개정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가상자산 자문업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규제가 어떤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서 그 예방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어떤 자문업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법정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에 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닥사, 오늘도 뭐 언론에 이제 우리 민 의원님께서 닥사 뭐 이게 이 그 규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닥사라든가 이제 자율규제기구 자체가 어떤 법정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단계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1단계 법안이 그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원포인트 그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법정 자율규제 기구에 대해서 그 포섭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또 이 K뱅크하고 업비트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시장의 독과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윤아 입법조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이윤아 입법조사관입니다. 먼저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에 앞서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의원실과 법무법인 YK 측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단계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규제 관련 법률 보완에 관하여 실무 및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향후 법률 개정과 2단계 법안 마련을 통해 사후 처벌의 법적 근거 그리고 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입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께서 쟁점으로 짚어주신 여러 사항들 중에서 저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와 모니터링 체계 중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의 경우 말씀해주신 코인 리딩방, 불법 다단계와 같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 및 범위의 일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된 사업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상 사기나 유사수신으로 실제 처벌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의 경우에는 투자 손실을 유도하는 고의성 그리고 가상자산이라는 증권성 여부에 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유사수신 행위의 경우 현행법상 적용 대상을 미신고 자금 조달 행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즉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현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법 대안으로 최근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하여 의결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자금의 용어를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으로 수정하여 이를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까지 유사수신 행위에 포섭하여 기존보다 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관련 미등록 또는 미신고 자문업 운영이나 보수익 보장 자금 모집과 같은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해서 모두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추후에 통과될 경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또는 2단계 추가 입법 전에도 타 법률을 통해서 의율을 통해 행위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입법 과정에서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 특성에 따라서 사업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사전 규제 차원에서 각 유형별 가상자산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라이센스 제도 운영과 의무에 관한 논의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급법 제7조에 의해서 금융정보 분석원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ISMS 인증 취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 보호법 내에서는 별도의 진입규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U의 미카 규정 등을 참고하여 국내 시장 현황에 맞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발행인을 포함해서 세부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과 범위를 확정한 후에 최소 자본 여건이나 의무 사항과 같은 진입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모니터링 체계 강화 그리고 정보 공시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후적 처벌과 같은 직접 규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전적인 규율 형태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관한 공시 기준과 그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규정에 담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정 수준의 표준화된 정보가 투명하게 시장에 공개된다면 비교 가능성이 확보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에게도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유럽은 미카, 아이오스코의 공고에 따라서 사실상 자본시장의 증권에 적용되는 공시정보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또 최소 공개 항목에 대한 표준은 제공하되 제도 운영 자체는 자율공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제언해 주신 작성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방향에 대해서 저 또한 동의하고, 최소한의 가상자산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그 공시 범위를 규정화하고, 동시에 공시 기준이나 세부 작성 원칙은 감독 당국에서 별도의 가상자산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 또는 모범 사례 등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표준을 명확히 공유하는 정책 방향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가상자산 관련 중요 정보라 하면 예를 들어 발행 및 유통 그리고 거래 관련 정보 그리고 리스크 고지, 내부 통제 정책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자율규제 기구나 제3자 기관이라면 공시 정보를 취합, 검증, 그리고 추후 허위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까지 있어 장기적으로 과연 적합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율규제 기구에 의한 자율규제를 보다 합리화하려면 관련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련 규율이 현재 불완전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공시부터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공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선 토론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증권시장에서의 공시 디스클로저에 대한 용어보다는 정보 공개라는 표현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으로는 향후 관련 시장이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을 전제로 최근 미국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법안명은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인데요. 가상자산 관련 조사 적발, 즉 모니터링하는 주체, 그리고 자료 요구, 그리고 사후 제재 권한에 대한 주요 감독 당국 간 관할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그리고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을 담게 될 2단계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ICO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해외 우회 상장 방식 등을 통해서 사실상 관련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ICO 관련 허용을 전제로 향후 발행인 자격 요건 그리고 공개 의무에 대한 내용도 점차 논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에 대한 입법 절차가 신중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도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토론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아 입법조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특히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연계된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좀 포괄적이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모니터링 체계라든가 가상자산 그 정보 공시에 관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 공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ICO 금지에 대한 한계점, 해외 이제 우회 상장을 통해서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버거코인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그 토론 시간을 다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유성 교수님도 그렇고 아까 이정두 연구위원님도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발제자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기 질문 여기 나온 걸 먼저 하고요. 그다음 패널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셨네요. 네,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김유성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 이정두 연구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정리해 보면 결국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가상자산이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가? 이거 가상자산이 주식으로서의 성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문제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가상자산 업계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고 증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널리스트들이나 가상자산을 많이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을 하는데 과연 가상자산은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가?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금에 해당한다. 금이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느냐?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고 뭐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외의 자산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땅히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업계에서 좀 증명 혹은 이런 효용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차차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 현재 널리 거래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온전히 금지시키기보다는 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공시 관련해서 네네. 공시업자가 필요한지 안 한지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공시도 보면은 뭐 이제 사업자들도 당연히 공시 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적인 조직에서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온전히 그걸 맡겨둘 경우 한계가 존재합니다. 앞서 PPT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여기 사업자로 하여금 수익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시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수익과 관련 없는 사람이 일정 부분 공시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업자, 아. 공시업자가 필요한지 안 그러면 음. 그 가상자산 사업자라든가 뭐 발행인이 실질적으로 공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공시업자라고 하기보다는 그 수익과 관련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시를 해줌으로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업자라고 하기보다는 공적인 규제 영역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종두 그 선임 연구위원이 물어보신 게 그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안정성의 의미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PP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자산에 투입된 자산들이 많지 자본이 많지 않은 결과로 굉장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할 수 없는 이상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정성을 일정 부분 담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성자 제도라는 게 그 자본시장에서와 같이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 조성자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행 과제들이 먼저 입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좀 더 부족한가요? 네. 자, 이게 패널에서 네, 먼저 의원님이 먼저 한번 질문해 주시죠. 우리 발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 질문을 조금 더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아, 거기 받아야죠.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죠. 저는 질문 않고 계속 듣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그 토론자들께서 주셨는데 일방적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또 제 질문이 필요하면 하셔야지 우리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네. 인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혹시 제 질문이 필요하시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정두 의원님은 그러면 그 공시 그 안정성과 관련해서 시장 조정자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일단 뭐 시장 조성자 제도의 도입, 그 시장 조성 행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는 인위적으로 이제 가격을 형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시세 조정 기본적으로 이제 예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이제 불공정 거래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을 할 것인지 산업으로서 육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이 법 자체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떤 불공정 거래 규제 차원에서 이용자 보호,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조성 행위까지 허용을 할지 말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계속 질문하신다 보니까. 자, 예, 질문해 주시죠. 예, 마이크 주시고요. 예. 중앙대 창업대학원의 강철승 교수입니다. 저는 이 가상자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논의된 것이 2016년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에 논의할 때부터 지금까지 논문을 가상자산에서 한 10여 편을 발표를 하면서 이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상자산의 전문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한번 논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2016년에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문재인 정부 들어가 가지고 정권이 하기 전에 가상자산의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러니까는 이게 정부에서 박상 그 법무부 장관이 느닷없이 나와가 가지고
가상자산은 우리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그러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홍계영 씨였어요. 그 양반이 가상자산은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별다른 조직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 그래놓고 그 양반이 문재인 정부 네네. 부총리 네, 질문을 아니, 들어가서 저기, 질문 그러니까, 지금 할 질문을 테니까요. 해주십시오. 예. 예. 들어가가지고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2019 끝나기 전에 가상자산은 기타 자산으로 해가지고 25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과세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연기시켜 버렸겠어요. 어쨌든 간에 가상자산에 관한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기만한 거이고 정부에서 기만한 것이다. 법에 가상자산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인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법을 만들어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그걸 연기를 해가지고 해버리거든요. 지금까지 했는데 오늘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묻겠어요. 토론하는 사람한테 가상자산의 컨트롤 타워가 어딥니까? 우리나라에 기획재정부입니까? 금융감독원입니까? 자본시장위원입니까? 증권관리위원입니까? 회계기준원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상자산의 정의가 뭡니까? 가상자산에 NFT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뭐 가상자산이 뭡니까? 김 교수님,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그만하시죠. 이제. 여기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토론이 그만하시죠, 이제. 그따위로 아니 그만하시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들어보고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예. 예. 컨트롤 타워가 어딥니까? 가상자산 정의가 뭡니까? 그러고 이용자 보험, 이용자만 얘기를 합니까? 공시나 IPO나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이용자 보험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뭐를 네.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네, 잠깐 강성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정치적인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런 얘기 아니라요. 여기는 학술대회잖아요. 네, 예. 예, 사회 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 질문 답 가능하신가요? 네. 예. 예, 강성우 회장님. 예. 강성우 회장님. 예, 예. 예, 이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코인마켓 거래소 회장인 강성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입니다.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은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만으로는 가상자산을 제대로 규율 관리가 한계가 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법 부대 의견에 보면 2단계에 가서 가상자산 통합법을 완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가상자산법 입법의 관행을 봤을 때 내년 하반기 가서야 가상자산 2단계법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형 가상자산 통합법은 2년 6개월간의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오늘 제가 대화를 제시하는 게 2단계 가상자산법을 2단계로 쪼개서 1.5단계 가상자산법을 제정을 하자. 그럼 왜 근거를 뭐냐? 작년도 9월 달에 G20 공동선언문 58항에 이미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을 밝혔고 그 근거가 되는 FSB, IMF 통합보고서의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국제증권위원회가 작년도 11월 달에 발표를 해서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시행하는 유럽연합의 미카를 보면 상당 수준의 가상자산법 제정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5단계법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발행자가 빼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과 경찰에 조사하는 거 보면 거래소는 상당한 부분 정화가 됐는데 발행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건 발행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서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 세 번째부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회계 감사 및 공시가 공식적으로 외관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거래소를 비롯해서 발행자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회계 감사 및 공시 대상에 빠져 있어서 그럼 1.5단계법에다가 가상자산 사업자는 외관법에 관계없이 공시 대상으로 포함시키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가상자산 1.5단계법을 제정 시행할 경우는 빠르게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화를 이루면서 그 법이 추구하고는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7개 유사수신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과 법원에서 가상자산 사기법은 대부분 유사수신법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유사수신법에는 코인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 형량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번 2월 달 국회에서 유사수신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야 그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 시장이 상당히 코인세에 초토화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1.5단계 가상자산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사수신법 개정안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서 주관해서 꼭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 금융위에 제안을 해놨는데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금전 등의 가상자산을 포함을 해서 지난번에 델리오와 같은 가상자산 예치 랜딩과 같은 형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만약의 경우에 2단계 가상자산법에서 예치 랜딩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자본시장법에 상당한 부분을 갖다 넣게 되면서 그 법안이 아마 한 600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율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만 가상자산법에서 규율을 하자 하는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시간이 이게 많지 않아서 한두 분 정도만 더 받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코리아의 신광렬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 굉장히 잘 들었고요. 많은 좀 고견들 들을 수 있어서 알찬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게 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듯이 이제 가상자산 자체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실물 경제 위축도 있고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신뢰 하락 등도 있고 좀 이렇게 많이 좀 불안정한 형태고, 그래서 좀 이제 법안을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상자산 이게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뭐 예를 들면 뭐 긍정적이라면 긍정적, 좀 부정적이라면 부정적,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리고 그렇다면 왜 이게 뭐 긍정적이 될 것이고 부정적이 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짧게나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렇게 입법을 계속하면 뭐 입법을 하고 또 그 법이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또 이제 그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법을 보완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할 텐데, 이 관련 법이 성공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정착을 하려면 하고 좀 지금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비슷하게라도 안정화가 되려면 얼마나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연초에 하는 세미나인데 아주 후끈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일단 오늘 그 세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하고 가상자산 정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뭐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타워와 가상자산의 정의, 이 두 가지 쟁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요거는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는가 요거인데,
이거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된 명확한 규율 체계를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려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까지는 각자 규제 기관의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가능한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광열 기자님, 네, 답변 드리자면은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전망에 관한 것이라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입법이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것을 규율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의 안정화를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금융투자 상품으로서 성격이 인정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플로어에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원래 4시에 끝내기로 돼 있는데 한 15분 남아서 제가 15분 동안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가면 좀 그렇고요. 네, 네. 예, 강 회장님 질의 주셨던 것 중에서 1.5단계 관련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찬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1단계 법안은 당시 테러나 사태를 거치면서 시장의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안정이라든지 뭐 법의 목적이 어떻게 재정 목적 여와 불문하고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고 온전한 감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2단계 법안의 제정과 시행이 좀 시급하고요. 그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부분을 중간 단계로서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업계와 전문가 그리고 감독기관들 한번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의견 주셨던 발행자에 관한 규제, 발행 규제, 그다음에 발행 규제가 들어가면 당연히 진입 규제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서 등의 공시 규제, 그다음에 회계는 일단은 뭐 따로 여기서 드릴 말씀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발행 진입 규제와 진입 규제가 들어오면 사실 법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커버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분 개정의 범위가 사실상 전면 개정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공시 규제 관련해서 계속 이제 저희가 지금 혼선이 있는 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신들이 발생시키는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제는 가능합니다. 의무 공시는 가능한데 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방금 강 회장님 말씀하셨던 사업자 규제가 없이는, 예를 들면 거래소에게 그 정보를 공시하도록 저희가 의무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보 생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정보 획득 능력과 접근권에 있어서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사업자 규제, 진입 규제가 좀 신속하게 반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유사수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이제 유사수신 행위법에 보면 금전에 대한 범주 자체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화라든가 은행권이라든가 그리고 뭐 화폐 뭐 여기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조명희 의원이 이제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소회의를 이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사신 행위법 그리고 이제 사기죄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코인 사기가 계속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석기 아까 우리 강성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수신 행위법에 대한 금전의 범위에 이 가상자산이 더욱더 들어간다 그러면 훨씬 더 확실하게 유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코인 사기, 코인 다단계 사기를 좀 사전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끝으로 우리 플로어의 질문 다 나온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주관하셨는데 말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 변호사님 고민하고 제가 비슷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도저히 모르겠어서, 문과생인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이 무슨 이유,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라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다 여쭤봤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여기에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돈을 잃기도 하고, 이것을 도박으로 규제하지 않을 거라면 이 시장을 어느 정도 투자자는 보호는 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가져가는 것은 정의롭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요. 그게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만을 가지고 국감에서 지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토론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윤아 입법조사관님 아까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윤아 입법조사관님하고 좀 상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1.5 단계 입법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 다 지금 이제 선거 체제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정책 토론 하기 어려운데, 이 주제가 좀 너무 핫해서 이렇게 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쉬운 것은 거래소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단위에서도 와서 좀 의견을 표현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토론회 할 때에는 오늘 논의된 것들을 기초로 해서 거래소에서도 와가지고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올해 7월 19일 날 이제 시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한계인지에 대해서 부분은 많이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2단계 법안이 마련될 때는 좀 더 많은 부분이 포섭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1단계 법안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거의 6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 이용자 보호법이 아시다시피 19개의 법안에 이제 장점만 뽑아서 됐다는 이제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나테라 사태, FTX 사태, 이런 이제 이 투자자를 보호를 못하고 이용자를 보호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토론회는 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민명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좀 더 보완된 토론회로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약속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